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올해 마지막 FOMC 12월 FOMC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은요, FOMC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9월과 10월에 이어서 3번 연속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로 보는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내년의 통화 정책 방향, 시장 영향까지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장 중요했던 건 점도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매파적일 줄 알았던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appear to be gradually cooling, and inflation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in light of the balance of risks to employment and inflation,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0.25 percentage point. In our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real GDP will rise 1.7% this year and 2.3% next year, somewhat stronger than projected in September. In the labor market, the official report on the labor market for September, the most recent release, showed that the unemployment rate continued to edge up, reaching 4.4%, and that job gains had slowed significantly since earlier in the year. Inflation has eased significantly from its highs in mid-2022, but remains somewhat elevated relative to our 2% longer-run goal. But with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ing risen in recent months, the balance of risks has shifted. Our framework calls for us to take a balanced approach in promoting both sides of our dual mandate. Accordingly, we judged it appropriate at this meeting to lower our policy rate by a 0.25 percentage point.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3.4% at the end of 2026 and 3.1% at the end of 2027, unchanged from September. Accordingly,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decided to initiate purchases of shorter-term Treasury securities, mainly Treasury bills, for the sole purpose of maintaining an ample supply of reserves over time. Thank you, and I look forward to your questions. 영상 보고 오신 것처럼 올해 마지막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은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죠. 9월과 10월에 이어 3회 연속 인하에 나선 건데요. 표면적인 명분은 여전히 3%대 인플레이션이지만 올해 들어 고용 증가세가 둔화됐고 실업률이 소폭 상승한 점, 최근 몇 달간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점을 근거로 물가보다 고용 둔화에 더 무게를 둔 인하였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12명 중 9명이 찬성, 3명이 반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마이런 이사는 B컷을 주장했고 반대로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와 슈미드 연은 총재는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FOMC에서 3명이 다른 의견을 낸 건 6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향후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점도표를 보면 내년 말 기준금리 중앙값은 3.4%로 9월 전망과 동일한데요. 지금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내년 인하는 25bp 한 번 정도만 열어둔 셈입니다. 27년, 28년 중장기 경로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경제 전망은 꽤 낙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을 보면 내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1.8에서 2.3%로 크게 올렸고 PCE 인플레이션은 낮췄습니다. 성장은 더 강하게, 물가는 더 빨리 안정을 향한다고 본 겁니다. 네, 실업률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며 최근 고용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자, 서명문에서 달라진 부분도 보시면요. 우선 물가 리스크에서 고용 리스크로 균형 추가 이동을 했고 금리 결정 문구에서는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를 고려함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새롭게 넣어서 앞으로 인하 속도와 시점을 더 신중하게 보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달부터 양적 긴축, QT를 종료하고 필요시 단기 국채 매입을 시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파월의 발언과 시장 반응도 함께 살펴보시죠.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인하는 조정 인하에 가깝고 또 향후 추가 조정은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현재 금리는 중립금리 범위 안에서 상단에 와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QT 종료와 단기채 매입 쪽에 더 반응하면서 10년물 금리는 4.15%로 전장 대비 3bp 하락했고 2년물 금리도 6에서 7bp 하락했습니다. 네, 이번 인하로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한국은행은 2.5%로 한미 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동반 인하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불투명한데요. 금리 차가 좁아져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박이 줄긴 했지만 환율이 진정될지는 미지수고 앞으로 연준이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은의 신중한 금리 동결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가는 이번 FOMC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매파와 비둘기파 요소가 다 섞여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시기도 지연할 수 있다는 점을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IM증권 같은 경우에는 1월 추가 금리 인하는 불확실하다라고 진단을 했고 반면 시티는 예상보다는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FOMC 결과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12월에 가장 큰 이벤트였던 FOMC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는데 금리 결정의 가장 큰 배경 먼저 짚어주실까요, 박사님? 네, 좀 전에 파월 의장 발언이나 캐스터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큰 것은 고용 둔화죠. 고용이 둔화되지 않았다면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도 부족하지만 아무튼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4월 이후에 지금 고용이 4만 개씩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2만 개 감소라고 지금 연준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비해서 새 일자리 창출 개수가 거의 10분의 1 토막이고 어제 파월 의장의 의견을 종합한다면 고용이 가장 큰 금리 인하의 원동력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 측면에서도 걱정이 없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가 상품 물가의 피크다. 관세에 대한 영향을 계속 걱정해 왔는데 이 부분이 조금 사라지는 듯한 분위기고 그리고 3.75%의 지금 기준금리 상단이라는 의미는 중립금리라고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영향을 좀 중립적으로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3.75 이번에 25bp 내리는 것까지는 그렇게 연준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얘기죠. 네. 네,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원인 그 배경은 고용 둔화에 있었습니다. 최근 나온 고용 지표를 보면 사실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FOMC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래 걱정했던 것보다 이번에 FOMC가 열리기 직전에 보면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이 주가에도 부담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이제 찬성과 반대 측면에서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리 인하에 찬성하는 쪽이 더 많았다는 쪽에서 완화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발표가 나왔지만 단기 채권을 매입을 해서 단기적으로 이 금융시장 내 유동성을 조금 공급해주겠다 하는 두 가지 측면이 또 이제 파월이 기자회견할 때 금리 인상 이야기는 없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적으로 해석이 돼서 어제 그 미국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완화적이냐?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그렇게 완화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워낙 정치적인 압력도 강했고 트럼프도 계속 얘기하고 또 이제 새로 그 FOMC 의장으로 내정돼 있다고 이야기하는 헤셋도 이야기하고 하여간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고 만약에 고용이 악화되는 모양으로 나오면 그 정치적인 부담을 다 파월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마지못해서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이후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굉장히 신중할 거다.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그렇게 완화적인 건 아니고 중립적인 것에서 약간 매파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계속해서 파월 의장을 압박을 했었습니다. 완화적인 매파적인 인하가 아니었나 이렇게 단장님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FOMC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연준 내부에 의견이 얼마나 분열이 됐냐였던 것 같습니다. 12명의 연준 위원 중 지금 3명의 반대표가 나왔는데 6년 만인가요? 6년 만에 이렇게 3명의 반대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뭐 실질적인 반대파는 뭐 동결 주장을 한 2명이고 스티브 마이러는 뭐 50bp 인하를 주장했으니까 반대표 아닌 반대표인데요. 아무튼 뭐 지금 계속 그 연준이 분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회의를 할 때마다 지금 찬성을 반대하는 인하에 대한 찬성을 반대하는 의원수가 1명씩 계속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9명이었는데 그만큼 여전히 연준 내부에서는 좀 생각이 많다. 사람들이 조금 의견이 통합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사실 데이터가 이번에는 부족했어요. 아시다시피 셧다운 때문에 11월 CPI나 뭐 이게 지금 안 나오는 상태이고 민간 지표에 의존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쪽에 확실하게 주장을 할 만한 연준 위원들이 다 뭐 이코노미스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논리적으로 이래서 반대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도표 역시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사실 12월 FOMC 앞두고 JP모건을 비롯한 IB에서는 내년에 한 차례 인하를 예상을 했고요. HSBC는 내년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점도표 해석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장님? 네. 점도표는 뭐 큰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점도표상으로 놓고 보면 연준 위원들의 그 내심은 그렇게 썩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동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점도표에 대한 해석 박사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뭐 지금 점도표는 뭐 사실 점도표일 뿐입니다. 항상 뭐 우리가 경험하지만 저는 뭐 매번 회의 때마다 뭐 특히 369, 12 점도표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설왕설래 하는데 이번만큼은 뭐 큰 의미 없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점을 찍은 거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12월 고용 지표와 CPI까지 나오는 지금 1월 말 이후에 상황이 중요할 텐데 결국에는 이제 3월 점도표로 공이 넘어간 거죠.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신임 뭐 그 의장이 지금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도 이제 3월 정도의 점도표가 진짜 내년 점도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지표를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점도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장 또 하나의 이슈는 또 의장 교체이지 않습니까? 헤셋이 유력하게 지목이 되고 있고 의장 교체는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준에 합류하는 거는 2월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1분기부터 좀 변화가 있을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당장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무리하게 신임 의장이 취임도 하기 전에 지금 뭐 밀어붙일 경우에는 향후 끌고 갈 연준의 리더십에 상당한 이제 금이 갈 거고요. 그래서 아마 헤셋이 들어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반대파를 설득하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매파적인 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작업을 아마 1분기 중에는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내년에 4명의 지역 연은 총재가 다 바뀌는데 지금 내정된 4명이 돌아가면서 바뀌니까 다 내정돼 있거든요. 4명이 클리브랜드 해맥이라든지 3명은 확실하게 매파적인 의견 뭐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고 한 명도 좀 더 매파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분이에요. 지금의 지역 연준 4분보다는 훨씬 더 약간 매파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아마 신임 의장이 상당히 머리를 싸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헤세드장 지명을 두고 월가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닉슨 대통령과 번즈 의장 사례를 거론을 하면서 그때처럼 시장에 큰 충격, 우려를 줄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 번즈가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미국 상황은 어땠습니까, 단장님? 그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는데요.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이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아서 번스는 닉슨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죠.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재선 선거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아서 번즈한테 선거 때문에 요청을 했던 거죠.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의 선거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인 그 상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좀 부양적인 입장에서 페드가 입장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아서번스한테 했던 거고 또 그 당시에 약간 지표들이 우호적으로 나오니까 아서번스가 기준금리 인하를 했죠. 그래서 그때는 뭐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제대로 기준금리 인상하고 긴축적인 입장을 갖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2차 인플레이션 쇼크가 강하게 오거든요. 2차 인플레이션 쇼크가 강하게 오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고 그 결과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폴 볼커 의장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폴 볼커 의장이 들어와서는 기준금리를 21%까지 엄청 21% 기준금리라는 게 지금 상상이 되나요? 21%까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미국 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죠. 네. 근데 그 후에 사실은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1980년대, 90년대에 미국의 장기적인 호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폴 볼커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내년도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와 헤세드 의장 또 닉슨의 재선을 앞두고 닉슨과 아서 번스 의장 굉장히 비슷한 구도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갖고 있다. 아마 이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이렇게 약간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을 보이는 것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헤셋이 지명이 된다면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 당연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파월이 예상 외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하락했지만 금리 인하를 앞두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1%를 상회하지 않았습니까, 박사님? 네, 사실 이번에 경제 전망 요약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네. 뭐 늘 그렇습니다만은 고용 시장은 뭐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성장률은 지금 1.8에서 2.3%로 오히려 올렸거든요. 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네, 그래서 뭐 연준이 결국엔 금리를 내리기 위한 뭐 짜맞추기 경제 전망 요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아무튼 뭐 저희는 잘 모르니까 지금 2.3%의 성장률에 뭐 2.4%의 근원 PCE 물가 더하면 명목 성장률이 거의 5%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가 내려가는 게 이상한 겁니다. 시장 금리가. 그리고 시장 금리는 잘 아시다시피 백악관이나 뭐 연준의 통제 밖에 있는 거죠. 네. 집단지성이 시장에서 거래로 이루어지는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도 주식시장도 이 시장 금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금리를 아무리 내리면 뭐 합니까? 시장 금리가 튀면 뭐 모기지 금리부터 자동차 네. 대출 금리 다 올라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연준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무부의 바이백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한번 베센트 장관도 얘기를 했어요. 주체를 시장에서 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국채 매입 카드를 이번 FOMC에서 공언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년물 이하라고는 얘기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년물을 다시 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나중에 그게 이제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인위적으로 시장 금리를 낮추는 네. 그러한 정책을 아마 연준과 미국 정부가 내년도에 추진하지 않을까. 뭐 선거를 앞둔 뭐 정치적인 배경이라고 하겠죠.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국채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이 시장을 좀 짓누르는 불확실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김한진 박사님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정책 금리나 기준 금리 같은 걸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의 의도대로. 그렇지만
아직은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시장을 이기지는 못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시장의 논리로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과거가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그린스펀이 계속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실제 시장금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사람들이 이건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와서 그 정책금리가 제로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정책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고 더 빨리 움직인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지금의 미국의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이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기준금리를 내려봐. 그런데 기준금리를 내릴수록 돈을 풀어봐. 선거를 위해서 내년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을 풀수록 무슨 리스크가 커지냐. 그러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컨트롤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내년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졌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 후에는 급격한 긴축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거를 시장은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에 오게 되면 올라갔던 주가가 한번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수익률 곡선이 스티프해지면서 나스닥 같은 기술주가 조정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시장을 생각해 보면 단기 자금이 경색된 것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면서 변동성을 키웠었는데 FOMC에서 추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주가가 뭐 FOMC 이후에 반등한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네. 단기 국채를 뭐 400억 달러 월, 시장은 뭐 한 200억 달러면 많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2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기 국채가 어디까지가 단기 국채냐라는 조금 의문이 있고 또 QE를 순수 QE로 봐야 되냐 아니면 모기지 채권 등 이런 그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이제 모기지에 다시 투자하지 않고 국채로 바꾸는 과정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아무튼 400억 달러를 연준이 사겠다. 그리고 은행 준비금이 모자라지 않도록 뭐 단기 유동성 공급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뭐 지난주인가 레포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레포 운영을 지금은 뭐 하루짜리로 빌려주고 있는데 연준이 이거를 텀 레포라고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제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뭐 시장이 불안하면 일주일이 한 달이 될 수 있고 뭐 이게 연준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연준이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있고 확실하게 단기 금융 시장이 망가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이번에 FOMC에서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할 것 같습니다. 네, 연준 내부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렸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물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물가는 뭐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관세 영향이 누적이 되면서 물가 상승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죠. 내년 1분기 전후가 관세발 인플레 정점이 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있는데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지금 서비스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요. 임금이 안 올라가니까 뭐 임금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해고도 늘고 또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생산성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임금 상승률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비스 물가가 통제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서비스 물가 중에서 가장 뭐 근원 물가의 영향력이 큰 비중이 한 35% 이상 되죠. 집값이 지금 안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품 물가가 조금 올라도 네. 이 서비스 물가가 끌어내려가지고 이게 중립 수준을 플랫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바로는 내년 상반기가 추가적인 관세만 없다면 추가적인 관세 없겠죠. 없다면 상품 물가도 이제 피크아웃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네.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 임금 상승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혜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2025년 트럼프 관세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었던 만큼 아슬아슬하게 출발했던 국내 증시, 결과적으로는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연초 대비 70% 이상 오르면서 미국 S&P 500은 물론 일본과 유럽,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대부분의 자산을 앞질렀는데요. 상반기에는 조방원이 시장을 이끌었고 하반기에는 반도체 꽃을 피우며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과연 내년에도 올해에 이은 강세장 2막이 펼쳐질 수 있을지 증권가의 전망 함께 살펴보시죠.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상단이 5,000에서 5,5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는 낙관론이 우세한데요.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AI 투자 증가, 정부의 자본 시장 활성화 정책이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국증권이 하단을 가장 낮게 3,500으로 제시를 했고요. 현대차증권은 3,900, 삼성과 대신증권은 4,000포인트를 최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단을 5,000으로 제시한 모습인데요. 현대차와 NH투자증권은 5,5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IB들의 전망도 비슷한데요. 맥쿼리는 코스피를 6,000포인트, 시티는 5,500, JP모간은 5,000포인트를 상단으로 제시하면서 한국 증시가 이미 재평가 국면에 들어섰고 내년에도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메모리 호황을 언급하면서 반도체주를 긍정적으로 꼽았고요. 시장 친화 정책, 밸류업 정책으로 금융과 지주를, 그 외에는 전력이나 2차 전지, K뷰티 쪽도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2026년을 이끌 주도 섹터 살펴보시면 국내 증권사와 IB 의견처럼 결국에는 반도체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그리고 AI 서버용 PCB와 소재를 공급하는 삼성전기나 이수페타시스 등 AI 인프라 밸류체인 전반이 내년 이익 성장을 이끌 중심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을 해소할 전력과 원전, 전력기기, 그리고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현대차 그룹주, 로봇 신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LG전자나 로보티즈 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선박과 글로벌 재건 수요를 받는 조선과 방산주를 비롯해서 상법 개정과 배당 정책 강화 수혜주인 지주사 금융주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바이오와 화장품, 엔터, 일부 2차 전지와 에너지, 철강주는 실적과 정책이 뒷받침되는 종목부터 순환매 형식으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 증권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상고하저 시나리오인데요. 상반기, 특히 1분기와 2분기 초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와 AI 투자 모멘텀, 정책 훈풍까지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지수 4,000선 안착을 시도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실적 개선 수출 대형주와 성장주, 코스닥 중소형주에 주목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수출주인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주 같은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성장주인 인터넷과 제약바이오, 2차 전지주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후반부부터는 물가, 환율, 미국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수출주와 성장주의 비중을 서서히 줄이고 배당, 내수, 방어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전략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즉 반도체와 수출주 비중 확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반기에는 변동성 확대와 함께 방어적 재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내년도 국내 증시 전망 살펴봤고요. 국내 증시를 움직이는 큰 축은 미국의 빅테크 흐름과 환율,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인데요. 이 부분은 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히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FOMC가 끝나고 시장의 방향, 색깔이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흐름,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산타랠리, 연말 랠리를 기대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장을 움직이는 키포인트 어디서 잡으면 좋을까요, 단장님? 뭐 지금 이제 시장을 누르고 있는 가장 큰 그 걱정거리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 그거는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뭐 내년 또는 내후년도에 우리 생각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깔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AI 관련된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주가가 버블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걱정을 이제 어떻게 해소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 향방이 결정이 될 수 있다. 일단 AI 버블론과 관련해서 새벽 사이 그러니까 미증시에서 마감 후에 발표된 오라클의 실적에 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살짝 하회를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오라클 주가 좀 급락이 나왔는데 실적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뭐 저도 뭐 자세히는 안 봤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시장에서 거의 10%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10% 정도 하락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그 AI 주식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그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게 이제 오라클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은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 그런 회사들은 이 AI 말고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회사에 대해서 어떤 현금 흐름의 위험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오라클이나 또는 비상장 회사인 오픈 AI 이런 데는 자기 본업의 비즈니스에서 충분한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과연 시장에서 충분히 안심할 수 있을까 또 그래서 자금 조달이 충분히 가능할까 네. 이런 걸 관심 있게 보는데 어쨌든 오늘 오라클 실적 발표가 그런 우려를 해소해 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시간에서 거래가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뭐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의 실적 이제 브로드컴 실적까지 발표가 되는데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AI 버블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시장 수면 위로 떠올랐던 이유가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 상승 그리고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 증가였는데 AI 산업을 두고 빅테크의 과잉 투자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사님은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네, 뭐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재무적 체력이 약한 기업들로부터 이제 서서히 옥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중심부로 오면 제2의 오라클, 제3의 오라클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해지고 실제로 투자 증가율도 둔화될 겁니다. 이게 지금 2024년에 데이터 센터 케이펙스 투자가 거의 한 70%였거든요. 네. 25년이 작년 대비 뭐 지금 한 거의 한 60% 되고요. 내년도는 월가에서는 뭐 한 30-40% 정도 되는데 이 증가율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지금 AI 투자가 이제 끝난 거냐, 급격하게 식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가령 지금 AI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특히 빅4, 빅7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체력이 아직 탄탄하고요. 그리고 자본 조달 수단이 말씀하셨듯이 캐시플로우 창출이 굉장히 뭐 여러 곳에서 지금 빅테크들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차입 또 회사채 발행에 지금 적격 등급의 투자 회사채에서 지금 AI 관련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0%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위험한 수준이 아니고 또 회사채 금리가 지금 국고채 대비 거의 100bp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리플 A는 말할 것도 없고 적격 투자 등급의 제일 아랫단도 국채 대비 한 100bp 정도로 아주 충분하게 자본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과잉 투자는 뭐 거의 뭐 야구로 따지면 한 7회 말 뭐 그 정도는 와 있는데 네. 그렇다고 뭐 내달, 다음 달, 내년 초부터 바로 투자가 식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특히 약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90년대 IT와 통신 투자에서 그 투자 규모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합쳐서 3%였거든요. 네. 지금이 0.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한 3분의 1 수준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잠깐 뭐 숨고르기는 있겠지만 저는 뭐 2030년 정도까지는 빅테크의 투자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숨고르기가 있겠지만 2030년까지 빅테크의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의 부담 요인을 꼽으라면 당연히 환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BOJ는 금리 인상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시장에? 네, 엔캐리 회수부터 해가지고 뭐 시장이 조금 뭐 어수선한데요. 실제로 청산될 규모는 뭐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그렇게 크게는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18조 엔 이상의 지금 다카이치 정부의 그 대규모 추경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지금 그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 물가가. 도쿄도 물가가 거의 2%대 중반이죠.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높고 그래서 아마도 일본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서든 뭐 엔화 방어도 엔화 방어지만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릴 거다. 제가 추정컨대는 일본은행이 중앙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 기준 금리는 한 1.5%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0.5%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아무튼 천천히나마 올리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전망에 대해서 단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환율 전망과 함께 앞으로의 외국인의 수급 동향은 어떻게 될지 최근 들어서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 상관관계가 많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특히 이제 달러의 환율이 아니고 원화의 환율을 우리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장의 경제적인 논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인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보면 원화가 이렇게 약세로 가는 건 비정상이라고 좀 봐요. 당연히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 요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원화가 이렇게 약세로 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자본의 흐름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 서학개미 때문이냐? 그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건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연금에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부하고 국민연금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까지요. 그 이야기가 잘 돼서 국민연금에 해외 투자할 때 어떻게 FX 정책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게 잘 정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례를 들면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 달러 포지션을 갖고 가는 거는 뭐 그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채권 투자할 때에도 달러 포지션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체 투자할 때도 달러 포지션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채권 투자할 때 달러 포지션으로 갖고 가는 거는 채권에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채권은 영어로 얘기하면 픽스드 인컴 에셋인데 그건 고정금리인데 사실은 달러로 갖고 가면 그냥 달러 자산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국민연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모든 연기금, 공제외, 기관 투자가 다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원화를 계속 팔고 달러를 사는 이 행위는 결국은 자회행위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나중에 우리가 달러 자산을 팔아서 갖고 와야 될 때 그때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수축되어 있는 국면일 텐데 지금과 같이 지금 원화가 약세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럽지만 그때는 경제가 안 좋은데 원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뭐냐? 국민연금의 FX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면 이 원화 약세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사실상 금리 인하는 종결됐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지속하게 된다면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축소가 될 텐데 또 올해에 비해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 증시의 매력도는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박사님? 네, 사실은 뭐 상류의 AI 투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AI 투자 사이클이 내년에 크게 식지 않는다면 뭐 반도체 사이클이 당연히 내년에도 돌아갈 거고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한 2년 반 정도 2023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 한 30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이 투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볼 때는 한 4, 5년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에도 반도체 사이클이 지속된다라고 믿고 있는 저는 외국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석이 우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반도체 사이클의 신뢰가 살아있는 과정에서는 뭐 기타 등등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배당 분리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머니 무브가 이 시장 자체 내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가장 큰 것은 뭐 단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환율의 방향성이죠. 중장기적으로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방향이다. 결국에는 뭐 글로벌 달러가
앞으로도 강할 수 있다라는 만약에 그런 의견이 우세해진다면 아무래도 들어오려고 하던 자금도 멈출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뭐 우리가 오늘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글로벌 달러가 조금 약세이고 그다음에 한국 고유의 원화 약세 요인 그 부분은 지금 7월 이후에 지금 가파르게 올라온 한국, 일본, 대만 달러 이게 지금 그 미국의 투자를 그 부담을 느끼는 3개국이 공이 한 10% 정도 평가절하됐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내년 1분기에 어느 산업에 어느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투자하는지 미국 투자 있죠. 마스가 제외하고 2천억 달러. 네. 내년 200억 달러가 일단 진행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예측이 나오면 이게 불확실성이 환율 시장에서 좀 사라지면서 환율이 조금 안정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국인들은 아마 그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환율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 아마도 내년 1분기에 다시 재매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가 될 때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시장을 돌아봤을 때 9월과 10월장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반도체에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펀더멘탈하게 워낙 좋으니까 또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미국에 이제 ADR 상장을 한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러면 TSMC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에서 오르고 한국에서 따라가고 이렇게 견인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상장되면 마이크론하고 밸류에이션 비교를 할 텐데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마이크론보다 거의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 PER 측면에서는 한 1.6배, 한 60% 정도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그 격차를 좁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실적이 나오면 이제 수급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반도체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가 좀 팔고 하니까 테크니컬한 이슈로 조정을 받는데 4분기 실적 나오면 또 많이 나올 거고 1분기 실적 포캐스팅은 더 많을 거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 반도체 주식이나 또 그 밑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뭐 내년 1분기까지는 주도주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반도체는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기업 성장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 지금 뭐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이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수출 지표에서도 반도체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 되겠죠? 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뭐 1.8%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0.8%는 반도체가 기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체감 경기와 주식시장 또 전체 매크로 지표가 굉장히 혼돈스럽게 진행되는 2026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미국도 빅테크가 또 혹은 뭐 IT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시총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 빅2가 30%입니다, 시총에. 이러한 현상이 내년까지 좀 저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이 반도체 경기가 살아있는 한 뭐 내년 시장은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 속에서 최근 시장은 또 코스닥에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내년도에는 뭐 굵직굵직한 반도체 대형주도 대형주지만 중소형주의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뭐 이건 근거는 없지만 하나의 지수가 많이 오르면 그 다음에 계속 오르는 경우보다는 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은 있고 그래서 또 올해는 대형주가 굉장히 많이 그 아웃퍼폼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약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소형주 중에서 괜찮은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넓혀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 중소형주 어떤 섹터를 유망하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네.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왜냐하면 소부장. 사실은 이제 기대는 많았는데 반도체의 설비 투자가 올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확장된 것이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반도체가 설비 투자를 확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장비 업체들 또 소재 업체들 이런 것들이 시세를 좀 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내년에 우리가 좋아하는 BTS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으로 네. 보면
뭐 제가 보기에 엔터 주식 같은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BTS 컴백과 함께 엔터주도 유망하게 바라보신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 흐름을 주도할 만한 변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사님? 뭐 가장 큰 것은 미국 기업들의 이익 상황이겠죠. 네. 저는 뭐 어닝스 리비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것보다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느냐,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대치를 계속 웃돌면 내년도 EPS 증가율의 컨센서스가 S&P 500 기업들의 한 12% 증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300 정도거든요. 이게 뭐 13%, 14% 만약에 이걸 충족한다면 내년도도 시장은 뭐 조정은 짧고 상승은 계속 되겠죠. 두 번째는 시장 금리, 뭐 우리가 오늘 시간에 조금 토론을 나눴습니다만은 시장 금리가 급등할 경우에는 높은 PR에 이런 그 M7 주식을 비롯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의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가장 큰 위험은 증시 자체가 너무 무모하게 단기에 과열될 경우에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자체적으로 떨어지면 그 이후로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도 조정을 보이고 투자도 줄고 소비도 줄고, 그래서 경기가 조정돼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이 너무 탐욕과 과열로 비이성적으로 올라갈 경우를 오히려 저는 내년도에 상반기에 가장 큰 위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내년도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시장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 생각에는 그 주도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시장보다.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의외로 좋아지는 업종. 그런 것들은 주가가 금방 어느새 이렇게 많이 올랐지 이렇게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턴어라운드 업종도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쨌든 주가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은 언제든지 내가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필요할 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